자, 그래서 거의 뭐 이제 멘델, 이제 유전의 원리 이게 나오지?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멘델의 유전 법칙, 멘델의 유전 원리, 이제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배울 텐데,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 유전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유전. 자, 너희가 태어났더니 나중에 자라보니 부모님하고 닮았지, 그지? 뭐 태욱이는 누나하고도 닮고 뭐 이랬잖아, 그지? 기분 나쁘구나. 어쨌든, 그러니까 부모님의 외모를 닮았다라는 건 뭐야? 부모님이 각각의 생식세포들이 만나서 이제 너희가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유전자를 물려줬어. 그 유전자 때문에 너희들에게서도 부모님한테 나타나는 특징의 일부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뜻이 나와 있다만, 자, 이렇게 되지.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자, 형질이, 그지? 자, 유전자를 통해서 자손에게 물려지는 것. 자손에게 물려지는 것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물려지게 되고 어떤 법칙에 따라 어떤 규칙에 따라서 물려지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멘델이라는 사람이 그 유전 법칙을 통해서 이제 그걸 밝혀놨다 이 말이지. 근데 그걸 공부하기 앞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로 그냥 유전 용어라는 거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니네가 생식과 발생 단원, 뭐 염색체에도 다 배웠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체세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염색체가 몇 개가 보인다? 46개가 보이지. 체세포인 경우에는. 그지? 근데 그 체세포를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염색체가 이렇게 보인단 말, 보이는데, 물론 그 염색체가 보일 땐 이렇게 이제 염색 분체가 2개인 염색체가 보이겠지? 근데 항상 얘랑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가 뭐 이렇게 항상 나란히 있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얘기 2개가 보이지. 이 2개의 염색체를 뭐라고 하지? 상동 염색체라고 하지. 자,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게 하는 게 사실은 DNA라고 하는 게 길다란 게 이렇게 꼬여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근데 이렇게 DNA가 이렇게 이제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는데 그 DNA에서 우리가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 저장되어 있는 부분. 그 특정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전자라고 불러. 그럼 DNA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는 셈이야. 빨리 앉아. 유전자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표시하자면 예를 들어 이 DNA가 전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유전자가 하나 있다고 치자 이거지. 맞지? 그러면 자, 참고 염색 분체가 2개인 거는 얘네가 서로 복제가 돼서 그래. 그럼 여기에도 똑같은 유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유전자 때문에, 자, 첫 번째로 이제 요거부터 얘기할까? 자, 여기서 나왔지만 형질이란 말이에요, 형질. 자, 형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 사람이라고 치면, 나에게서 나타난 어떤 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 있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 형질이라 부르는데, 이 형질은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유전자. 그래서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어떤 형질이 한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 나한테 나타나는 형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구렛나루가 있느냐 없느냐, 혀말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귓불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형질들이 있다면 근데 그 여러 가지 형질들 각각의 형질들은 한 쌍의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일단 형질이란 말은 없지만 대립형질이란 말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떤 개체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나 성질을 우리가 형질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한 가지 형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염색체 이렇게 유전자가 있다 그랬잖아. 니네 이렇게 상동 염색체인 이유가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 여기에 어떤 유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너희들의 이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하자 이거지. 그러면 요 염색체는 엄마한테 받은 거잖아.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도 그거랑 똑같은 자리에 쌍꺼풀하고 관련된 유전자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한 쌍,
유전자가 이제 짝을 이뤄가지고 쌍꺼풀이 있거나 없거나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그 한 쌍의 유전자인 거야. 그럼 이 한 쌍의 유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지. 대립 유전자. 그지? 자, 정리하자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이 한 쌍의 유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고, 이 대립 유전자 한 쌍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형질이 겉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야. 알겠네? 근데 참고로 얘하고 얘는 대립 유전자다 아니다? 아닌 거다. 이거는 복제된 거라서 똑같은 거고 이것도 복제된 거랑 똑같은 거지. 다만 엄마 아빠는 서로 피가 섞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 한 쌍이 짝을 이루면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하나의 형질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쌍꺼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래서 그 한 쌍을 대립 유전자를 한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대립 유전자에서 하나의 형질이 나타나는데, 이 형질이 또 크게 두 가지야. 그러니까 우성 형질이라는 게 있고요, 열성 형질이라는 게 있어. 우성형, 그리고 이때 얘네 둘의 관계, 이 우성 형질과 이 열성 형질의 관계를 서로 대립 형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립 형질. 그럼 우성 형질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다만, 일단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부르자 약속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열성 형질은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 형질이라고 하자 약속을 한 거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뒤에 가면 이제 알게 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어떤 형질이 있는데 좀 많이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라 생각하면 되고, 적게 나타나는 형질이 열성이라 생각하면 돼, 편의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내가 지금 쌍꺼풀 얘기를 했잖니? 너희가 너희 반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쌍꺼풀 누가 있나 없나 조사를 한 거지. 물론 인공적으로 쌍수를 하는 사람도 있겠다만, 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뭐 속쌍꺼풀, 뭐 겉쌍꺼풀 다 떠나서 쌍꺼풀인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 쌍꺼풀이 없는 사람보다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럼 그때 쌍꺼풀이 있는 거는 우성 형질이라 생각하면 되고, 쌍꺼풀이 없는 건 열성 형질이라 생각하면 돼.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편의상. 자, 예를 들어서 내 손가락 몇 개지? 10개야. 내 주변에 누구를 둘러봐도 다 10개지. 그러면 선생님 손가락이 10개인 게 당연히 우성이겠군요. 근데 아니야. 사실 손가락이 10개인 거는 열성이야. 손가락이 12개인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 우성이야. 이렇게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너희 시험 문제 나오는 거에서는 그냥 많이 나타나는 게 우성 형질이고 좀 적게 나타나는 게 열성 형질이,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 형질은 어쨌든 유전자 때문에 나타난다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우성 형질이 나타나게 한 유전자가 있고 열성 형질 나타나게 한 유전자가 있어. 자, 우성 형질 나타내는 유전자 우성 유전자, 열성 형질 나타나게 한 유전자 열성 유전자라고 할 거야. 그래서 자, 우성 유전자는 우성 형질을 나타나게 하고요, 열성 유전자는 열성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애인데, 우리가 이 유전자들을 알파벳을 써서 나타내. 알파벳. 그걸 뭐라고 한다? 유전자 형이라고 하는, 유전자 형. 그 뭐 우성 유전자가 됐건 열성 유전자가 됐건 그 유전자를 알파벳을 써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 유전자 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성 유전자는 대문자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열성 유전자는 그 대문자의 소문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내가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 예를 들어서 어떤 우성 유전자 A라는 우성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선생님이 쌍꺼풀 얘기했으니까, 참고로 쌍꺼풀이 있는 게 우성이고 없는 게 열성이거든. 뒤에 가면 알게 되겠다만, 그러면 쌍꺼풀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우성 유전자라고 하고 쌍꺼풀이 안 나타나게 하는 게 열성 유전자라고 하자고. 그러면 자, 아빠한테는 쌍꺼풀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럼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에는 쌍꺼풀이 나타나게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쌍꺼풀이 안 나타나게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지. 아빠 쪽에도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 두 개가 짝을 이뤄서 쌍꺼풀이 있든지 없든지가 결정이 된다 그랬지. 그러면 그걸 유전자형으로 나타내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다 쌍꺼풀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 AA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는 쌍꺼풀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인데 엄마는 안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면 유전자형 어떻게 쓴다? A, 뭐 스몰 a 뭐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아빠하고 엄마한테 둘 다 쌍꺼풀이 안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다. 그럼 유전자형 어떻게 쓰는가? 이렇게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쓰는 게 뭐다? 유전자형이야. 그럼 그때 얘하고 얘처럼 동일한 유전자들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으면 이 경우에 유전자형이 뭐다?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뭐라고 한다고? 이런 경우엔 유전자형이 순종이다 또는 동형접합이다 또는 호모다 이렇게 얘기해. 호모. 영어로 호모. 그런 이상한 의미 호모 말고 그냥 이렇게 호모라는 용어라. 그지? 하여튼 뭐만 했다면 이 틈만 노리고 있는 거야. 그지? 어떻게 해서는 꽂히잖아.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서로 다른 종류의 유전자가 짝을 이루고 있지? 이런 경우엔 유전자형이 뭐다? 잡종이다 이렇게 얘기해. 또는 이형접합이다 또는 헤테로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제 니네 뒤에 문제 풀고 공부하다 보면 종종 유전자형이 순종이네 잡종이네 이런 말이 계속 나와. 알겠지? 그래서 어떤 형질을 나타나게 한 유전자들은 하나의 형질이 나타나려면 무조건 한 쌍의 짝을 이루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알파벳으로 표시했을 때 같은 유전자들끼리 짝을 이루고 있으면 그건 유전자형이 순종이다 얘기하는 거고 다른 종류의 유전자끼리 짝을 이루고 있으면 유전자형이 잡종이다 이거.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짝을 이뤄갖고 이제 형질이 나타난다 그랬지. 그래서 그 유전자 한 쌍에 의해서 실제로 형질이 겉으로 나타났어. 그걸 뭐라고 불러? 표현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유전자형이 스몰 AA인 어떤 사람은 찬우야 이 사람은 표현형이 만약에 이게 쌍꺼풀이 안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 두 개가 짝을 이뤘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쌍꺼풀이 없겠지. 그럼 이 사람의 표현형은 쌍꺼풀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당연히 쌍꺼풀이 표현형이 있는 거겠지. 맞아? 그럼 이제 문제는 얘야.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유전자가 짝을 이뤘을 땐 이건 뒤에 가면 나와.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서 이 사람은 쌍꺼풀이 있는 거야.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지? 그러면 잘 봐.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얘네 셋은 다 지금 뭐가 달라? 유전자형이 다른 거지? 자, 그런데 얘하고 얘는 어떻지? 유전자형은 다른데 둘 다 어때? 쌍꺼풀이 나타나잖아. 그럼 이 둘은 뭐는 같다? 표현형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거기 뜻은 다 써져 있다만 유전자형이라는 게 뭔지 표현형이라는 게 뭔지 요거 꼭 니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알겠어?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자, 여기 이 용어들, 유전자형이 뭐고, 표현형이 뭐고, 그 다음에, 자, 요거의 뜻은 뒤에 가서 얘기한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우성이라는 게 뭐고, 참고로 이게 우성은 좋은 거네요. 열성, 이런 건 아니다. 그치? 알겠니?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멘델 아저씨가 얘기한 유전 법칙.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멘델이라는 사람이 일단 뭐 유전에 대해서 연구한 유전학자이면서 수도사였어. 수도사가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 신부님이지, 신부님. 그지?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신부님인데, 그 이제 수도원에 조그만 텃밭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완두콩을 심어서 재배를 하면서 그 완두콩을 재배한 결과를 가지고 결국 이 유전 법칙을 발표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완두콩을, 심어서 실험을 한 거야. 하필이면 왜 완두를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실험을 하기 전에 사실은 몇 가지 가설을 했어. 가정을 한 거야.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 멘델이라는 사람이 완두콩을 심어서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이 유전 법칙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됐는데, 어떤 가정을 했냐면, 근데 사실 멘델이 연구할 당시만 해도 지금 우리가 쓰는 유전자라는 표현이 없었어. 유전자라는 표현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 일단 그 완두콩 안에는 그 완두콩의 뭐 모양이라든가 색깔 이런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제 자, 그 완두 안에는 세포 안에는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 쌍의 유전인자가 들어있어서
그 한 쌍의 유전 인자에 의해서 어떤 완두의 형질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한 쌍의 유전 인자라고 하는 애들이 생식세포를, 그 완두가 생식세포 만들 때 서로 분리가 돼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갈 거다. 세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이제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잖아. 서로 다른 유전인자가 짝을 이루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유전인자가 짝을 이룰 경우에는 한 유전인자가 다른 한 유전인자를 억제할 거다. 그래서 그 억제시킨 놈만 겉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기 위해서 완두를 재배해서 실험을 했단 말이야. 그 결과 본인이 생각했던 가설하고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어. 그래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봐봐. 요게 이제 좀 이따 나오는 멘델 그 유전 법칙 중에서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가설이고요. 요게 이제 우열의 원리라는 걸 나타내주는 가설인데, 어쨌든 결론은 뭐야? 이런 가정을 하고 완두를 심어서 재배를 하면서 실험을 했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동일한 결과가 나와서 그걸 토대로 이런 멘델의 법칙을 발표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자, 요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러면 그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완두를 선택을 해가지고 완두를 재배해서 유전을 연구를 했느냐? 거기 보면 멘델이 완두를 사용해서 연구한 이유. 자, 딱 객관식 문제 내기 좋아. 보기 5개 놓고 완두를 사용한 이유가 아닌 것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자, 첫 번째는 뭐냐? 수도사라 그랬지. 그렇게 풍족한 사람이 아닐 거 아니야. 값싸고 구하기 쉬운 게 완두였던 거지. 그래서 일단 구하기가 쉬워. 완두콩이니까 일단 구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그 텃밭에서 뭐야? 그냥 이렇게 해갖고 완두콩 심은 다음에 물 줘갖고 잘 자라는 거 보면 돼. 재배하기도 어때? 쉽더라 이거지. 재배하기가 쉽더라.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유는 뭐겠어? 두 번째 이유. 자, 유전이라는 게 부모에게서 자손에게 어떤 걸 물려줘갖고 그것 때문에 뭐 닮았는지 이걸 연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세대라고 하거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세대라고 하는데 여러 세대에 걸쳐서 예를 들어 유전인자라고 한다면 이 유전인자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물려주고 이것 때문에 이거를 알려면 여러 세대를 관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멘델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다고 쳐봐. 민우가 자라갖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라갖고 자손을 기다리다 내가 죽어. 그치?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완두는 어때? 심으면 싹이 나서 다 완두콩이 맺혀서 그걸 되게 짧은 거야. 짧은 거. 한 세대가 어떻더라? 굉장히 짧다 보니까 내가 이걸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세대를 관찰할 수가 있는 거지. 한 세대가 매우 짧아. 한 세대가 짧더라 이거지. 자, 세 번째는 자, 완두콩을 하나 심어갖고 싹이 터서 자랐다? 꽃이 피고 꽃가루가 생겨서 열매가 맺힌 게 완두콩일 거 아니야? 자손이 되게 많아. 완두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수백 개 완두콩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사람은 어때? 얘가 애기 낳을 때까지 기다렸어. 근데 한 명 낳았어. 근데 그 한 명에게서 어떤 특징이 나타난 거 가지고 얘가 얘한테 이거를 일반화를 할 수가 없지. 통계를 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완두는 자손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주로 이런 게 나타나는구나. 주로 저런 게, 이 통계를 내기가 되게 용이했더란 말이지. 그래서 세 번째는 자손수가, 얻을 수 있는 자손수가 어떻더라? 많더라. 그래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통계를 낸 거야, 통계를. 그지? 확률적으로 통계를 내는 건데, 그래서 자손수가 많아서 굉장히 용이했단 말이지. 그지? 자,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봐라. 자, 완두도 꽃이 필 거 아니야? 해봐. 열심히 필게 해야 돼. 대부분의 꽃들은, 자, 이렇게 꽃잎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뭐가 있어?
암술이 있고 이렇게 이제 주변에 수술이 있거든. 그래서 보통은 꽃잎들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꽃가루가 막 만들어지면 이 꽃가루가 뭐 바람에 날리든 곤충이 옮기든 옮겨져서 다른 꽃에 간단 말이야. 똑같은 종류의 꽃인데 다른 개체, 다른 꽃에 가서 이게 다른 꽃의 암술에 이렇게 달라붙는 거란 말이야. 꽃가루가 암술에 달라붙는 걸 두 글자로 수분이라 그래. 그래서 서로 다른 꽃 사이에 수분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타가수분이라고 해. 타가수분. 자, 그런데 완두는 말이야. 완두는 꽃잎이 살짝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거야.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닫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암술이 있고 여기 수술이 있어. 여기서 꽃가루가 막 만들어지는데 이 꽃잎이 약간 닫혀 있다 보니까 주로 얘가 여기 가서 달라붙네. 그러니까 같은 꽃에 있는 암술이 가서 달라붙는 거야.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가수분이라 그래. 자가수분. 자,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완두는 자연 상태에서 자가수분이 굉장히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자가수분이 돼서 또 완두가 이제 열매가 맺힌 게 완두가 수확을 해보면 우리 아까 했던 유전자형 얘기했잖아. 유전자형으로 따졌을 때 순종인 개체를 얻기가 굉장히 쉽더라는 거야. 물론 당시에는 유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만 결국 이 멘델이 생각했던 유전인자라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유전자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자가수분이 잘 돼서 순종인 개체를 얻기가 매우 쉽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해. 자, 완두도 여러 가지 형질이 있을 거 아니니? 뭐 뒤에 나오겠죠. 완두 모양, 완두의 색깔, 뭐 예를 들어 완두 어떤 꽃이 피는 위치, 완두 여러 가지 형질이 있어. 자, 사람을 갖고 생각해봐. 사람에게서도 나타나는 형질이 되게 많지. 근데 사람도 물론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수많은 형질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우성과 열성 관계가 뚜렷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지.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를 우성과 열성으로 나눌 수 있냐? 키가 180 이상은 우성, 180 이하는 열성, 다 열성이네. 한 명 빼고, 독립. 너 180 넘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야, 근데. 아니란 얘기지. 근데, 그러니까 사람은 그 형질이 되게 복잡해. 우열관계라는 것도 뚜렷하지가 않고. 그런데 완두는 비교적 어떻더라는 거야? 우성과 열성이라는 걸 나중에 정의를 한 거지만, 그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더래. 즉, 대립형질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더래.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여기다 요건 잠깐 지우고, 완두의 대표적인 대립형질을 한번 써보자면, 자, 이것도 물론 이제 그 완두를 가지고 재배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 거겠다만, 자, 우성과 열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애들이 많다 이거지. 그 정의에 따라서 이제 나눠봤더니, 자, 예를 들어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완두의 색깔 나오거든. 자, 그 완두 콩깍지 안에 들어있는 완두콩의 색깔을 봤더니 주로 뭐야? 황색 완두예요, 황색 완두. 물론 녹색 완두도 있긴 있더라는 거지. 근데 어찌됐건 간에 무조건 황색 아니면 녹색인 거야. 애매한 색깔 없더라 이거지. 뚜렷하게 나타나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완두콩의 모양도 있어. 봤더니 완두콩의 모양이 대체로 다 동글랗고 매끄러워. 근데 일부 애들은 되게 표면이 약간 주름지게 나타나더라는 거지. 이것도 뚜렷하더라는 거야.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자, 완두콩을 싸고 있는, 찬우야, 완두콩을 싸고 있는 콩깍지가 있을 거 아니야. 봤더니 그 콩깍지의 색깔도 뚜렷하게 두 종류더래. 자, 이 완두의 색깔하고는 반대인 거. 오히려 황색 완두가 녹색 콩깍지 안에 쌓이는 경우가 많아. 얘는 또 황색이야, 열성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완두가 다 자랐을 때 키. 크다 작다가 완전히 뚜렷이 구분이 되더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책에 나와 있으니까 너희가 그거는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사람의 유전을 얘기했다만 사람에 비해서 이런 대립형질, 얘네들을 서로 대립형질이라고 했잖아.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나타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멘델이 완두를 이용해서 이제 이 유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그 결과를 이제 가지고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걸 발표했다 그랬잖아. 이제 그 얘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얘기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 우열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원래는 이 사람이 발표할 때는 우열의 법칙이라고 발표한 거야. 근데 지금은 뭐라고 부른다고? 우열의 원리라고 부른다고. 그 뭐냐면, 니네 알다시피 여러 가지 니네 법칙을 지금 배워왔잖아. 중3이 될 때까지. 그지? 그럼 그 법칙이라는 건 어때야 돼?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그 법칙은 항상 성립을 하는 거잖아. 근데 멘델도 처음엔 우열의 법칙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계속 이 유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지 않는 유전 현상들이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것도 있구나. 그래서 우열의 원리라고 바뀐 거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내느냐 잘 봐. 아까 이제 자가수분을 해갖고 유전장의 순종인 완두를 얻었다 그랬잖아. 자, 봐봐. 여기에 자, 황색인 완두를 하나 이렇게 딱 순종인 걸 얻었다고 칠게. 자, 무조건 황색이라는 색깔, 하나의 형질은 한 쌍의 유전자에서 나타난다 그랬지? 자, 그래서 만약에 황색이라는 색깔이 라지 R이라는 유전자 한 쌍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유전자의 순종이라고 치자. 그 다음에 이번엔 녹색 완두가 하나 있는 거, 녹색 완두. 자, 그냥 하얀색으로 표시할게. 녹색 완두가. 그러면 녹색이라는 색깔도 어떤 한 쌍의 유전인자,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겠지? 그럼 그 녹색이라는 색깔을 나타나게 하는 한 쌍을 R'이라고 일단 가정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각각 심었어. 여기다 황색의 완두 하나 심고, 여기 녹색의 완두 하나 심었어. 얘네가 자라고 꽃이 폈겠지? 자, 황색의 완두 꽃에 꽃가루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녹색의 완두에다 묻혀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얘네들이 각각 나중에 꽃이 폈을 때 생식세포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럼 니네 감수분열 배웠지? 감수분열할 때 어떻게 됐지?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립유전자라고 치면 감수분열할 때 상동염색체 분리가 되지? 맞아?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 염색체가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봐야 돼, 장우야. 여기에 라지알이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상동염색체 요쪽에 여기에도 라지알 이렇게 있는 셈인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감수분열해서 생식세포 만들면 이 상동염색체끼리 어떻게 돼? 분리되잖아. 분리돼서 서로 다른 이렇게 생식세포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 얘가 만든 생식세포는 그 개수가 몇 개이든지 간에 이 한 쌍의 유전인자 중에 하나만 이렇게 딱 갖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얘도 생식세포 만들면 어떻게 돼? R' 2개 중에 하나만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꽃가루고 이게 뭐 암소에 들어있다고 치면 얘네가 만나면 이제 자손이 태어나는 거지. 맞아? 그럼 그 태어난 자손은 어떻게 돼? 아까 이제 선생님이 멘델의 가설에서 썼었다만 멘델은 이게 분리가 됐다가 생식세포들이 만나면 그게 다시 짝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내가 아까 쓰진 않았다만. 그래서 얘네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완두는 결국 따지면 R 하나에 R' 하나 이렇게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아까 부모 세대를 P라고 쓰거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야? 자손이 태어났으니까 1대야, 1대. 그지? 1대인데 서로 다른 종류의 유전자가 어떻게 됐어? 짝을 이뤘지? 맞아? 그럼 이제 이 완두가 어떤 색깔을 띠는지 봤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요렇게 유전자 한 쌍을 갖게 될 건데 색깔을 봤더니 전부 황색이더라는 거야. 내가 100개를 수확하든 1000개를 수확하든 전부 뭐더라? 황색이 돼. 그러면 멘델은 아까 뭐라고 생각했다고? 서로 다른 종류의 유전인자가 짝을 이루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뭐야? 억제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도 어때? 서로 다른 애들이 짝을 이뤘는데 겉으로 나타난 건 뭐야? 황색이지? 그러니까 R하고 R'인데 R이 R'이 뭐 했다? 억제했구나. 그래서 R'이 즉 녹색이라는 색깔은 나타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단 말이야. 녹색이 일상. 그렇지. 그러면 결국 그래서 아까 이 나타나는 황색이 이제 뭐다? 그러면 이 순종인 애들을 교배했을 때 이 1대에서 나타나는 이 형질이 우성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라고. 그러면 나타나지 않는 녹색이 뭐다? 열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까 정의했지?
우성 유전자하고 열성 유전자는 소문자로 쓴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바꿔 쓰는 거지. R 프라임 대신에 뭐라고 써? 스몰 R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스몰 R, 스몰 R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지금 봐봐. 우리 아까 이제 용어에서 얘기한 대로라면 얘는 유전자형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유전자형이 얘네들은 순종이었잖아. 얘는 뭐야? 잡종이지?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 잡종 1대라 부르는 거야. 그냥 F1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알겠어? 그럼 아까 선생님 우성형질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였어?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뭐다? 우성이다라고 약속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녹색은 나타났어, 나타나지 않았어? 나타나지 않았지? 그럼 나타나지 않은 녹색은 뭐가 되는 거야? 열성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색깔은 색깔대로, 모양은 모양대로 교배를 해본 거지. 그래서 아까 여기 저것도 이게 바로 저 실험 결과에서 이렇게 나온 거지. 색깔은 황색이 우성이구나, 녹색이 열성이겠구나. 그러면 모양은 둥근 게 우성이겠구나, 주름진 게 열성이겠구나,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요 잡종 1대에서 서로 다른 유전자가 짝을 이뤘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라고. 즉 잡종 1대에서는 뭐만 나타난다? 유전자가 섞여 있을 때 잡종 1대에서는 우성형질만 표현되더라. 이게 뭐다? 우열의 원리가 되는 거야. 알겠니? 우열의 원리가 됩니다. 잡종 1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알겠어? 그럼 자, 봐봐. 야, 얘도 황색이고 얘도 황색이지. 얘랑 뭐가 같은 거야? 표현형이 같은 거. 황색이라는 표현형이 같은 거고 뭐는 다른 거야? 유전자형이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 알겠니? 우열의 원리가 뭐라고? 잡종 1대에서는, 즉 서로 다른 종류의 유전자가 짝을 이루고 있을 때는 우성형질은 표현이 되고 열성형질은 표현되지 않는다가 뭐라고? 우열의 원리가 된다고. 알겠니?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법칙은 뭐냐? 두 번째 법칙은 자, 분리의 법칙이라는 거야. 두 번째 법칙. 이봐, 찬우야. 자, 우리 분리의 법칙까지만 하고 쉽시다. 자, 분리의 법칙. 자, 참고로 이제 분리의 법칙은 요 지금 잡종 1대 있지? 얘네들을 가지고 교배를 해. 그럼 누가 태어나? 2대가 태어나겠지. 맞아? 그 잡종 2대라고 하는데 잡종 2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전부 황색인 완두야. 그럼 그 황색인 완두 잡종 1대에서 얻은 황색인 완두 2개를 뽑아. 걔네들을 교배시켜. 맞아? 그러면 여기다 쓰면 봐. 유전자형이 똑같은 애들이지, 이렇게. 맞네? 자, 유전자형이 똑같은 애들 교배시키는 게 뭐다? 자가 수분 또는 자가 교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네? 왜냐면, 야, 같은 완두에서 수확한 완두를 가지고 교배를 한 거잖아. 같은 개체에서 교배를 한 거, 이게 자가 수분, 자가 교배야. 그러면, 잡종 1대를 자가 교배해서 이제 잡종 2대가 태어나거든? 그럼 그 잡종 2대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분리의 법칙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잘 봐. 아까 멘델이 뭐라고 가정했다고? 그럼 우리가 그냥 감수 분야를 배운 대로 생각해봐. 얘네들이 상동 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지? 맞아? 그럼 얘네가 감수 분열에서 생식세포 만들 때는 서로 분리되지? 그러면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야? 2종류 돼야 되는 거지? R을 하나 갖고 있던지 스몰 R을 하나 갖고 있던지. 맞지? 얘가 2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얘도 똑같은 애니까 얘도 생식세포 몇 종류? 2종류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 사이에서 태어나는 2대는 얘네가 만나는 거잖아. 얘랑 만날 수도 있고 얘랑 만날 수도 있고 얘랑 만날 수도 있고 얘랑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그 조합을 여기다 표로 여기다 그려볼게. 자, 이렇게 표로 그릴 때 자, 가로축하고 세로축에다가는 얘네들이 만드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쓰면 돼. 자, 각각 R 하나 갖는 애, 스몰 R 하나 갖는 애. R 하나 갖는 애, 이렇게 각각 2종류씩 만들어졌지? 그러면 걔네 사이에서 태어나는 2대는, 자, F2라고 쓰거든? 2대에게서 나타나는 유전자 조합이 여기 써 있겠지. 맞지? 라지 R과 라지 R이 만나는 경우, 라지 R과 스몰 R이 만나서 짝을 이루는 경우, 또 라지 R과 스몰 R이 만나서 짝을 이루는 경우, 스몰 R과 스몰 R이 짝을 이루는 경우, 그지?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겠지. 이 넷 중에 하나가 태어나겠지. 맞니?
그러면 잘 봐봐. 당연히 둥근 유전자, 이거 황색이라 그랬지. 황색 유전자끼리 짝지고 있으니까 이거 뭐 나타나? 황색 완두제? 얘는 뭐 나타나겠어? 황색. 그치. 우리가 방금 얘기한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얘도 황색일 거고, 얘도 황색이겠지. 그럼 얘는? 그러니까 멘델이 생각할 때, 멘델은 이런 식으로 얘네가 분리가 될 거다 이거야. 분리가 돼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니까 걔네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이대에서는 이런 조합이 나와야 되고, 그 결과 그렇게 따지면 둥근 완두는 3개, 녹색 완두는 뭐야? 1개. 맞지? 즉 우리가 둥근 게 우성이잖아. 여기서 이제 둥근이래. 나 황색이지. 황색과 녹색이 몇 대 몇의 비율로? 약 3대 1의 비율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실제로 잡종 이대에서 완두를 수확을 해봤어. 뭐 한 1200개를 수확을 해봤어. 그랬더니만 실제로 어때? 한 900개 가까운 게 황색 완두가 나오고 300개 가까운 게 실제로 녹색 완두가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근데 저 작은 월 2개에서 녹색이 아까 얘기했지.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가 섞여져 있을 땐 우성이 열성을 억제하는 거야. 그래서 우성이 나타나잖아. 그럼 열성끼리 있으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짝을 이루면 무조건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이 얘기를 안 해줘서 그렇구나. 열성 형질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알았으면 그 열성 형질은 무조건 열성 순종일 때만 겉으로 나타나는 거야. 표현형이. 그래서 어쨌든 우성과 열성이 그럼 3대1의 비율로 나타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수학을 해보니 어때? 3대1의 비율로 수학이 되더라 이 말이지. 맞아? 자, 이게 뭐의 비다? 잡종 2대에게서 나타나는 표현형의 분립이다. 뭐 혹은 표현형의 비다. 이렇게 얘기한다. 무조건 그거예요. 잡종 2대에서는 우성과 열성이 몇 대 몇으로? 3대 1로. 근데 이게 3대 1로 나타난다라는 게 분리의 법칙은 아니란 말이야. 3대 1로 나타났는데, 여기 봐봐. 얘가 왜 나타났어, 얘? 잡종 1대에서는 아무리 많이, 1000개, 10,000개를 수확해도 절대로 녹색의 만두가 안 나왔어. 근데 2대에서는 어쨌든 3대 1의 비율이지만 녹색의 만두를 얻을 수 있었잖아. 그 이유가 뭐야?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가 생식세포 만들 때 분리가 됐잖아. 맞지? 만약에 분리가 안 되고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었는데 그대로 라지알과 스몰알을 갖는 생식세포를 만들었다고 치면 얘도 라지알과 스몰알을 갖는 생식세포를 만들겠지? 그러면 걔네가 만나서 태어나는 자손은 유전자형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것 또한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뭐가 나와? 황색 완두가 나온단 말이야. 맞지? 지금 원래 집에서 유전자형 잘못 쓴 거야. 황색이니까 보통 니네 아마 책에는 YY로 나올 거거든. 근데 어차피 상관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됐다면, 얘하고 얘가 분리가 안 됐다면 무조건 2대에서도 뭐만 나와야 돼? 황색 완두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어찌됐건 3대1의 비율이지만 녹색 완두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본인이 생각한 대로 뭐다? 이 한 쌍의 유전인자가 생식세포 만들 때 어떻게 된 거다?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씩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열성 형질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지. 이게 뭐라고? 분리의 법칙인 거야. 알겠니? 이해돼? 찬우 졸면서 들으면 이해 잘 안 돼. 이제 이거 지금 찍어놓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꼭 보세요. 알겠니? 그래서 분리의 법칙은 왜 열성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 이때 이 1대 애들이 이게 분리되지 않았다면 이게 나올 수가 없어. 맞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얘랑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분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얘기한 우열의 원리하고 분리의 법칙은 완두에게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형질이 있잖아. 모양, 색깔, 키, 콩깍지 색깔 이쪽에 있는데 그 중에서 뭐만 본 거야? 색깔이라고 하는 한 가지 형질만 가지고 살펴본 거지? 참고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성교배라고 합니다. 단성교배.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만 교배를 해보면 그걸 가지고 우열의 원리 확인할 수 있고 분리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완두가 색깔만 이렇게 황색 이거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색깔은 황색이면서 모양이 둥글 수도 있고, 그제? 녹색이면서 주름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을 동시에 생각해보자. 그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뭐다? 독립의 법칙이 됩니다. 독립의 법칙. 알겠네? 독립의 법칙. 참고로 독립의 법칙은 잠깐 쉬었다 할 건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형이 이제 3대1이 나오잖아. 또 이런 것도 물어봐. 그럼 이 잡종 2대에서 유전자형의 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라지 R R인애가 하나, 라지 R 스몰 R인애가 두 개, 스몰 R 스몰 R인애가 한 개, 뭐 이렇게. 요거는 뭐다? 잡종 2대에서의 유전자형의 비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제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잘 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그럼 잡종 2대 이렇게 나오잖아. 내가 이 잡종 2대에서 완두를 총 1200개를 얻었어. 잘 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잡종 1대와 표현형이 같은 완두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럼 여기서 봐봐. 표현형이 황색이, 자, 지금 황색인 완두를 교배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보면 황색이 3대 1이지? 즉, 4개 중에 3개가 뭐야? 황색이지?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전체가 1200개인데, 그 중에서 얼마? 4분의 3에 해당되는 애가 뭐다? 황색이니까 잡종 1대랑 표현이 같은 거다. 몇 개다? 900개. 자,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해봐. 그러니까 니네 이 비율이 중요한 이유가 몇 개냐 물어볼 때 뭐 3, 1이니까 더하면 4잖아. 4분의 3, 4분의 2 곱해가지고 개수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어? 그럼 자, 이 중에서 봐라. 또 하나. 잡종 1대와 유전자형이 같은 녀석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유전자형이 같은 완두는 몇 개냐? 자, 그럼 얘를 보는 거지. 잡종 1대 유전자형이 이거잖아. 그럼 잡종 2대에서 유전자형이 이거이네 찾아라는 얘기잖아. 몇 개야? 4개 중에 2개 꼴로는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주면 돼? 1200 곱하기 4분의 2 해주면 되지?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600개. 자, 조금 더 어렵게 가볼게. 그러면 잘 봐.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바꿔 물어보는 거야. 잡종 2대에서 수확한 1200개 중에서 그러면 황색인 완두 중에 잡종 1대와 유전자형이 같은 이렇게 그냥 전체 중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황색인 완두 중에서 F1과 유전자형이 같은 몇 개일까? 자, 니네 지금 황색인 완두가 몇 개 나왔지? 900개지. 맞지? 황색인 완두가 3개잖아. 4개 중에. 그럼 황색인 완두 중에서 얘랑 유전자형이 같은 건 2개 아니냐? 그럼 3분의 2가 되는 거지. 결국 이거랑 답은 똑같은데 나중에 숫자를 다르게 주면 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건 전체 중에서 그냥 같은 게 얼마냐 물어본 거고 얘는 콕 집어서 뭐야? 황색인 애들 중에서 몇 개냐 물어본 거잖아. 그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일단 황색인 완두가 몇 개야? 900개였는데 황색인 완두는 결국 3개잖아. 이렇게 4개 중에. 그럼 3개 중에 유전자형 같은 거 2개니까 일단 3분의 2를 곱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얼마다? 이거 600개다. 보통 이 유전에서 애들이 문제 풀 때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다 이해를 해. 근데 실제로 그게 몇 개인지 계산하는 거 또는 확률 물어보거든 막. 이런 거 확률이야. 확률. 4분의 3이니 3분의 2 이런 거 확률 물어볼 때 많이 틀린단 말이야. 요거를 우리가 뒤에서 문제 풀 때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독립의 법칙 얘기하도록 할게요.